자, 이번 시간에는 실천기술 이론의 그 전개를 보겠습니다. 1915년 플렉스너의 신화에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아니다. 라는 이런 그 단원 속에서 사회복지계가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 1920년을 전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관련 이론들이 쭉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첫 번째 이론이 1920년대의 진단주의이고, 그에 대한 반박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1930년대의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 실천 이론 모형 또는 실천 모형에서 첫 번째 출발되는 것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되겠는데, 출제 비중으로 본다면 보통 B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용도가 다른 겁니다. 용도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천 기술을 보면 먼저 진단주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는 양자를 같은 그 목차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밑에 박스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1920년대에 프로이드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실천 모형이나 이론 모형은 진단주의라고 합니다. 진단, 치료, 이런 처방, 처치 이런 용어는 언제나 전문가 중심, 워커 중심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진단주의는 프로이드 이론에 기초한 워커 중심의 이론 모형, 실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에 랭크의 신프로이드 학파의 한 사람인 랭크의 의지심리학의 기초에서 등장한 걸로써 이것은 워커 중심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주의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인식이 된다면 그것을 전문가인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치료해준다는 관점을 씁니다. 치료해준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면 그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실천을 원조란 개념으로 이렇게 치료란 용어를 쓰지 않고 원조란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진단주의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준다 하는 관점처럼 이걸 치료해 준다는 것에서 질병의 심리학, 사회복지 실천을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당사자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스스로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능주의에서는 이것을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장의 심리학. 진단주의에서는 실천의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전의를 강조합니다. 전의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나온 이론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클라이언트가 특히 강조하고 있던, 클라이언트가 집중하고 있던 어떤 중요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전문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전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전의,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당사자도 모르고 사회복지사도 몰랐던 어떤 문제의 원인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전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에서는 분리를 강조합니다. 분리. 그래서 당사자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당사자 스스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전문가로부터, 워커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를 치료의 순간을 보기 때문에 분리를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진단주의에서는 양가 감정을 전제를 합니다. 양가 감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디에 정을 붙이지 못한 양가 감정, 왔다 갔다 하는 아직은 어떤 중심점을 잡지 못한 양가 감정을 강조한 데 비해서 여기는 대항의지, 대항의지를 강조한다. 이런 점, 지면상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재를 보세요. 거기 보면 프로이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진단주의와 랭크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사이의 논쟁이 1930년대, 왜냐하면 기능주의가 등장한 것이 193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이 갈등이 30년대에서 50년대, 그래서 193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957년으로 이렇게 쓰겠어요. 50년대라는 것은 바로 펄먼 여사에 의해서 문제 해결 모형이 등장함으로써 양자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1번의 두째 줄 논쟁이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거기에다가 1957년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 여러분 거기다가 237페이지를 적어 주세요. 237페이지. 237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목차와는 달리 약간 전향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진단주의는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영향으로 인간을 기계적, 결정론적, 그렇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인간을 정신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과거 결정론적 입장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을 누구나 그러하듯이 기계적, 그러면서 결정론적 관점으로 오는 반면 기능주의는 인간을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하에 이끌어지는 의지적, 낙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인간을 자신의 창조,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해서 자신의 창조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능주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자 보면은 진단주의는 병리를 강조하고 기능주의는 환경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개인의 부적응에 초점을 두었는데 개인의 내부에 잠재한 의지를 강조하는 기능주의 영향으로 진단주의는 프로이드의 개인 내적 진단 경향에서 벗어나 환경 속의 개인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바로 이 환경 속의 인간으로 이 개인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전하는 것을 심리 사회 모형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은 기능주의와 진단주의의 비교가 나와 있지만은 이제는 바로 우리가 1번 개요의 3번의 넷째 줄인 것처럼 바로 이 진단주의가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것을 진단주의에서 기능주의로 바꾼 것을 심리사회 모형이라고 합니다. 심리사회 모형. 지금 보면 심리사회 모형은 진단주의가 기능주의의 영향을 반영해서 진단주의가 기능주의의 영향을 반영해서 1930년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심리사회 모형은 1917년 리치몬드의 개념 정립을 시작점으로 해서 리치몬드의 1917년이죠. 1917년 리치몬드의 개념 정립,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던 바로 이런 리치몬드의 개념 정립을 시작점으로 해서 1930년대에 해밀턴이 정립하고 196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체계화되는 겁니다. 1930년대, 1960년대에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심리사회 모형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즉 내면 통찰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지는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기능주의의 영향력, 즉 기능주의의 영향력, 환경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기능주의의 영향력을 반영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심리사회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심리사회 모형은 그냥 썼습니다만은 가운데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래 프로이드의 이론처럼 개인적, 심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하던 진단주의와는 달리 개인적,
점이 있어야 되겠군요. 개인적, 환경적 측면까지, 개인적, 환경적 측면까지 같이 고려하자는 입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때문에 심리사회 모형이 처음에 해밀턴에 의해서 1930년에 등장할 때는 개인적 심리적 측면 9, 그리고 사유적 환경적 측면 1,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홀리스에 의해서 체계화될 적에는 뭐 개인적 심리적 측면 5, 그리고 사유적 환경 측면 5, 5대5의 대등한 비중으로 점차 가면서 오히려 개인적 심리적 측면보다는 사유적 환경적 측면의 비중이 높게 반영되는 이런 그 비율로 바뀐 것인데, 어쨌든 양자를 모두 같이 고려해보자. 어느 쪽을 중심으로 고려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그래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으로만 움직이던 진단주의와는 달리 개인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보자는 점에서 환경 속의 인간, 속의 인간,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상황 속의 인간. 인간이란 이런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심리사회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의 철학.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은 개인의 내적 요소와 사유적 요소를 모두 중시하는 심리사회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을 지배한 것이 심리사회 모형이다. 1930년대 해밀턴에 의해서 처음 불리기 시작했고 60년대 홀리스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3번 보시고 거기 보면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 같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고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면서 나와 있지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과거 또는 현재의 경험에 관련된 내적 갈등을 이해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2번에 앞에 줄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두째 줄 보면 클라이언트의 심리와 사유적 상황을 모두 같이 중시한다.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성격 구조를 파악하여, 이건 프로이드의 영향력이죠. 생활사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자아와 사유 환경의 적응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유적 환경적 측면도 강조한다. 그래서 4번에 상황 속의 인간이란 말로 설명하고 5번에 거기 보면 개인적 심리적 측면을 가진 자주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는 점에서 심리 사유적 관점을 지니는 존재라고 본다.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6번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문장이어서 거기 중요 표시하시면서 6번 심리사유이론은 1930년대 해밀턴, 1960년대 홀리스에 의한 심리사회 모형은 심리사유이론은 인간의 수용과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간의 수용과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유적 자원의 결핍이 개인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지한다. 환경적 변인의 중요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되 다음에 이런 특징을 냅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 심리사회 모델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접근과 사유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접근을 같이 고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 보면은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들어가 있지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강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에 대상관계 이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강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대상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은 80년대에 다시 재부상한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속한 환경과의 경험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한다. 이 심리사회이론은 인간이 속한 환경과의 경험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한다. 인간은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기대에 따라 현재의 대인관계를 맺으며 과거 경험은 내부 대상, 즉 자기 자신과 대상 관계에 관한 정신적 이미지로 남아 개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말이 되면 번잡스럽게 제가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대상관계 이론은 정신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과거 생활 속에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과거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대인관계를 이끌어간다라고 과거 결정론적
인간관계적 측면에서의 과거 결정론을 말합니다. 대상관계 이론. 바로 여기서 정신분석학, 80년대의 정신분석학 접근인 대상관계 이론. 그런가 하면 에릭슨의 자아이론적 접근도 있습니다. 자아심리이론, 자아를 무의식적 성적 에너지 또는 공격적 에너지에 좌우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이거 에릭슨의 이론이거든요. 자아. 그래서 이 자아심리이론, 또 체계이론, 또 인류학, 각 종족마다, 각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자는 점에서,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각 부족이나 인류, 종족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배경으로선 정신분석, 또 80년대의 정신분석의 부활이라고 할지는 대상관계이론, 또 자아심리이론, 또 체계이론, 또는 인류학도입니다. 인류학도 이론적 기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 이론 기초로서 여러분들은 5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신분석, 대상관계이론, 또 자아심리이론, 체계이론, 그리고 인류학도, 각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차별적 진단, 차별적 개입을 강조한 심리사회 모델은, 그렇죠? 거기 그 줄도 중요한 거니까 심리 모델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 뭐 이런 거에 의해 역설한 인류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인류학과도 의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심리사회 모델 또는 심리사회 이론의 기법이 되겠네. 7종 세트가 있습니다. 기법. 우리가 보면 심리사회 모형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론, 접수 인테이크, 그다음에 조사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정 어세스먼트, 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리고 5번째 단계가 개입이었어요. 개입에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 개입에는 지시하기 기법,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지는 않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는 지시하기 기법이 있고 지지하기 기법이 있습니다.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그리고 환기법 또는 정화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직접적 개입이 되겠어요. 직접적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그리고 환기법이나 정화법이 있습니다. 환기법이나 정화법이 있죠. 자,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214페이지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페이지를 같이 적어놓고 같이 복습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4페이지는 심리사회 모델의 일부만 정리를 해서 프로렌스 홀리스의 치료기법, 직접 치료해서 니은번 지시적 기법, 디귿번 지시적 기법, 니을번 환기법, 그다음에 간접 치료 기법으로 환경 조성이나 구체적 서비스 제공 등을 이렇게 쭉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적은 것이 바로 이런.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으로서는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환기법 등이 이렇게 또 있고, 또 그러면 환기법에 관련된 이런 것도 탐색 기술 환기법. 환기가 있는 게 암기하기 좋게 탐색 기술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탐색 기술 또는 묘사라고 합니다. 묘사. 디스크라이브지요. 기술 환기법. 이렇게 환기란 말을 가지고 그냥 같이 탐색 기술 환기법 또는 탐색 묘사 환기법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 고찰에 대한 것이 바로 3개가 나오는데,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 인간 고찰이 3개가 있습니다. 인간과 상황에 대한 고찰. 가장 원초적인 심리사회 모형을 말하고 있죠. 개인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 또 그런가 하면 발달적 고찰,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그리고 발달적 고찰. 발달적 고찰.
고찰 지금 세 개를 같이 연이어 설명을 했죠. 고찰, 고찰, 고찰 이렇게. 여기는 환기법. 이렇게. 그다음에 고찰, 고찰, 고찰해서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그리고 발달력 고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연이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직접적 개입을 말합니다. 이건 모두 직접적 개입이죠. 직접적 개입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간접적 개입도 있는데, 그리고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은 우리가 214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간접적 개입으로 프로렌스 홀리스가 제시한 것은 가장 중요한 환경 조성이죠. 환경 조성. 환경 조성이나 환경 조정. 또 그런가 하면은 관련 기관에 소개하는 의뢰가 있죠. 의뢰. 또 그러면 직접 만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구체적 서비스 제공.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간접적 개입의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여기는 좀 더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 심리사회 이론 또는 심리사회 모형의 기법으로서는 보통 8가지를 설명하지만 10개를 설명을 해서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설명할 때 직접적 개입,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그다음에 환기로 2개가 있는데 환기법 또는 정화법이라고 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탐색 기술 환기법. 그다음에 고찰이 3개 있죠. 인간과 상황에 대한 고찰, 그다음에 유형 역동 고찰, 발달적 고찰. 이렇게 직접적 개입 7개와 환경 조성, 그다음에 의뢰, 또 구체적 서비스 제공 같은 간접적 개입. 자, 이런 기법들이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30년대에 진단주의가 환경을 고려하는 기능주의의 영향력을 반영해서 등장한 심리사회 모형의 주된 출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40년대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약간 교재의 목차를 바꿔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은 1930년대 기능주의가 등장한 이래 1930년대 기능주의가 등장한 이래로 계속 논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5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바로 그 50년대를 1957년 펄먼 여사가 제시했던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목차는 약간 다르게 해서 2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7페이지로 가서면 문제 해결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모형. 1940년대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좀 심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이 전부 침체되어 있던 전 세계의 전쟁판이었거든요. 그럼 쉬다가 1950년대부터 많은 이런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950년대로 해서 문제 해결 모형까지를 이렇게 한 판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모형은 1957년에 펄먼 여사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 되겠어요.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고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가미한 이런 이론이 되겠어요.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고 기능주의를 가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여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를 뭘로 보냐면 클라이언트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문제 해결 모형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자로 봅니다. 부족한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문제 해결.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의 능력 향상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또는 워커는 개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으로 이렇게 개입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실 클라이언트는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실천을 시작할 거예요? 당연히 전문가인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실천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향상되어 가면서 능력이 향상되어 가면서 워커의 역할 비중을 줄여나가고 그 대신 클라이언트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문제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해 보면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가미했다는 요 규절,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가미했다는 이 규절은 처음에는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진단주의는 워커 중심의 질병의 심리학 아닙니까?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실천을 이끌어가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클라이언트가 능력이 향상되면 이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클라이언트 당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누가 한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진단주의를 기초로 기능주의를 가미했다는 것은 초기에는 진단주의 입장에서 워커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기능주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그 실천 모델을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 모형을 하면서 4P 개별 사회 사업의 4대 구성 요소인 4P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펄먼 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정리에서 본 것처럼 리치몬드의 개념 정리도 있지만 또한 여기 펄먼이 제시하는 이런 4P와 같은 개념 정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출제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뒤에다 뺐습니다만 그냥 발달사로 본다면 이렇게 20년대, 30년대, 30년대 그리고 1957년에 기능주의와 갈등주의의 논쟁을 종식시킨 이론 그리고 개별 사회 사업의 구성 요소인 4P를 제시한 이론 그러면은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 자체는 바로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을 설명할 때 통합적 접근 그러면 1957년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 1972년에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 1973년에 콤튼과 갤레이의 문제 해결 모형 겸 6체계 모델 그리고 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그러면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또 이런 등등을 쭉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가미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데서도 우리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목 자랑 관리 우리는 230페이지에 이어서 바로 237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모형을 같이 연이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230페이지 인지행동 모델부터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